안녕하세요. 로봇공학자 한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이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어디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 보거나 만들거나 하신 분 있으세요? 사람 크기로, 아니 성인 크기로. 손. 한 명, 두 명. 제 학생 여기 두 명과 제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없어요? 저기 이공계 캠퍼스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렇구나. 왔는 공대생 인데도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약하는 이런 거 본 거 있으신 분? 거의 다 대부분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2017년인 지금 이 순간에도 로봇이란 존재는 상상 속의 존재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공룡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저희 잘못일까요? 로봇을 만든 사람들이 아직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그 능력이 일천에서 아직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 변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저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버지니아 공대에서 했는데요. 이때 만든 로봇이고요. 저랑 같이 연구했던 분들도 있죠. 지금 데니슨 교수님도 보이시고요. 저 좌측 상단에 아리따운 여성이 제 아내입니다. 제가 설계하고 제 아내가 디자인을 해주는 이런 코퍼레이션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카고 산업과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성인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기록이 돼서 지금 저렇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움직여야 되는 로봇인데 가만히 있어요. 혹시라도 가게 되면 한번 봐주세요. 그때 봤던 저 로봇이다. 그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저 로봇을 만들 당시엔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한 10년 됐어요. 그때 당시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걸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하러 저렇게 두 다리 걷는 거 어려운데 이족 보행을 만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변명이란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저 모든 사물들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한 로봇이 다 사용하려면 우리 인간처럼 만들면은 금방 해결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처럼 로봇을 만들면은 되게 좋아요 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말이 잘 안 먹혀요. 그러면은 그냥 축구하려고 했습니다. 축구 로봇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보컵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월드컵이 있죠. 로봇에게는 로보컵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세계의 정말 유수의 로봇공학자들 모여서 저 경기를 해요. 축구 경기를 합니다. 목표가요. 2050년에 인간의 월드컵 우승팀을 이기는 게 목표예요. 그거를 목표로 세워갖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간표를 세우면서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대회가 굉장히 어려운 대회예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왜냐하면은 그 리모트 컨트롤로 로봇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주심이 휘슬을 부는 순간 인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응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을 찾고 가서 킥하고 슛하고 골키퍼는 다이빙 캐치하고 이런 대회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인공지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승을 하면요 좀 스타가 돼요. 로봇계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로봇계에서 우리들끼리 스타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줍니다. 루이비통에서 만들었어요. 진짜요? 진퉁이에요. 저거 사각형 테두리 보이죠? 살짝 보이죠? 저거 딱 닫으면 핸드백처럼 보여요. 루이비통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안에는 바카라 크리스탈이 조각을 한 크리스탈입니다. 1년간 보관할 수 있어요. 줄리 메이크업도 그렇잖아요. 4년 동안 이렇게 보관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반지 그거예요. 절대 반지 한번 보면 My precious 그러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유명한 로봇공학자들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미국이 2011년에 우승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미국 팀 대표팀 주장이었고요. 처음으로 미국이 루이비통 컵을 가져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재미있겠죠. 이런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로보티즈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똘망이라는 로봇이에요. 그 똘망이라는 로봇은
소방관을 대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난구조용 로봇이고요. 소방관을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근데 지금은 소방관을 대처하기는커녕 이 엔지니어 7명이 이제 시중을 들어줘야 가까스로 움직이는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목표는 저기다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 대표팀으로 그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대회에 참가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자연스럽게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얘기 좀 해볼게요.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열렸던 대회고요. 후쿠시마 원전을 모델링으로 해서 후쿠시마 원전 때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로봇이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해서 사태를 해결하는 그런 거 임무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로봇 연구소는 다 참여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좁아서 8개의 미션을 했어요. 참여한 팀만들은 뭐 나사라든가 럭키드 마틴이라든가 MIT, CMU, 우리가 들어봄직한 연구소들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200여 팀이 시작을 해서 최종 결선은 24개 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은 미션들을 해내기 시작하죠.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고 2012년 당시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과연 가능해? 라고 했던 미션들이에요. 그런데 2015년 결승 때는 많은 로봇들이 하고 있었죠. 그런 전 세계적인 로봇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형 사건이었고요.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안 알려졌어요. 과학기술계는 굉장히 큰 손실인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메르스가 뉴스를 막 다 덮고 있어갖고 나오질 못했어요. 되게 아쉽죠. 그래서 우승 상금 20억을 타가는 20억은 뭐 여기서는 껌값이었어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큰 돈이었지요. 저는 한 15등 했습니다. 중간 정도 했어요. 그래도 결승에 24개 팀 안에 세계적인 그런 팀들 사이에 그 벤처 기업으로서 참가해서 끝까지 갔다라는 데 되게 많은 의미를 두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했고요. 이 이후로 다파 챌린지 이후로 로봇 기술이 갑자기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한양대학교로 와서 여러 가지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지금 보는 로봇은 그 중에 하나의 스키 로봇이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할 때 잠깐 나왔죠. 3주 전에 찍은 거예요. 뉴질랜드 가서 찍어온 건데 세계 최초이고요.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5, 6, 7, 8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평창올림픽이 열릴 때 인간들의 경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로봇들의 경기도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 이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감성 로봇이에요. 저는 이제 감성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비디오를 보실까요? 나와요. 지금 망치뭉치 바이러스들이 우주정거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로봇 친구들을 우주정거장 2호로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혼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용감한 지구대원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이러스들이 숨겨놓은 광물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저런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이들이 투입이 됩니다. 아이들은 관람객이에요. 멋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봇들과 함께 탐험을 하면서 로봇을 구해주기 위해서 갖은 고초를 겪습니다. 저 고초를 겪는 모습들이에요. 저 털복숭이 아이들이 구해냅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조명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 모르는 애들끼리인데도 막 협업을 하면서 로봇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이 감성 로봇을 이거를 처음 했을 때 되게 도전적이었어요. 여태까지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인간과 로봇이 같이 부딪힌다?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안에 있다? 이거는 로봇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다치고 로봇도 다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 부딪힙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이들이 로봇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시도를 했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아이들이 구해주려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로봇들과 교감을 해야 돼요. 교감을 하게 만들려면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잘해서 그걸 자극을 해줘서 그 심리 상태를 로봇에게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 로봇공학자가 별걸 다 하죠. 제가 못해서 또 이제 초청을 해서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 장면들인데 지금 보시기엔 별거 아닌 장면들처럼 보이죠. 저는 정말 눈물 나는 장면들이에요. 저것들을 만들어내기까지. 이 코디네이션은 제 아내인 또 엄윤설 교수가 또 해줬죠. 아무튼 이런 감성 교류용 로봇을 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 투사를 잘하는구나 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길가에 있는 돌멩이만 보더라도 거기에 눈, 코, 입을 붙입니다. 그리고 배구공에다가 손바닥 딱 찍어갖고 뭐 윌슨이었나요? 그렇게 해갖고 말을 붙이면서 자기 감정을 투사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이제 Emotional Interaction with Robots 해갖고 이런 학술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얘기했는데 전 이 얘기 이제 안 하려고요.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해요. 인간을 믿으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심리학적 분석을 해서 넣었지만 그 약간을 넣었을 때 인간들이, 특히 아이들이 그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존재에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좋은 거냐? 인간과 로봇이 그렇게 감정 교류를 하고 자기 감정을 투사해서 로봇을 막 보호해주고 구해주려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더 나아가서 그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해갖고 사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 1년간.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뭘까요? 감정이라는 거 우리 잘 모릅니다. 그냥 과학적으로는 뇌의 정기적인 신호와 호르몬에 의한 화학적인 신호가 결합돼서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왜 이런 게 생겨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 이성은 그 감정적인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감정은 이성보다 더 중요한 거고, 그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더 우리 인간들과 살아가기 위해서 더 중요합니다. 로봇이 인간들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감성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인간의 감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파악은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쁜지 슬픈지 우울한지. 그런데요, 어려울 것 같죠? 되게 쉽습니다. 보세요. 되게 쉬워 보이죠? 이미지만으로도 다 압니다. 우리는 감성을 얼굴에 표현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딱 보면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어느 정도 표현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음성까지 결합을 시키면 거의 80-90%의 확률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맞춥니다. 로봇 공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이죠. 쉬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정 파악을 하는 게 그것까지 가면은, 거기서 끝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 감정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또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너무 우울해요. 집에는 나는 자취를 하고 있어요. 혼자 살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여는 순간 로봇이 딱 반겨줍니다. 쪼르르르 달려와요. 그러더니 제 몸을 한번 이렇게 싹 스캔을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쳐다봤겠죠? 그러고 나서 한마디 붙입니다. 주인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우울하다는 걸 파악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저 소파에 좀 우선 앉아보시고요. 우선 차라도 한 잔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차를 끓여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디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떠세요? 사람보다 더 낫죠? 내 베프도 그런 짓 안 하는데 잘됐다 자식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로봇에게 내 내면을 막 토로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봇에게 감정을 투사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 내 베프보다 난 놈, 네가 나의 베프다,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저 생각이 날 겁니다. 로봇은 과연 감정이 있을까? 나하고 같은 감정이 있어서 서로 교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코드를 우울하다고 했을 때 한 대 때려라라고 명령을 넣어놨으면 나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얻어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가 중요하고, 왜 그런 로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런 로봇을 만들까? 그 지점을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봇과의 감정 교류 분명히 일어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인간입니다. 인간의 행복. 로봇이 감정이 있건 없건, 로봇과의 감정 교류가 좋은 거든 나쁜 거건, 로봇과의 감정 교류가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인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드는 것이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술이라는 먼 항해에서 길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잃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개발을 하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제기했던 이런 우문들은 다 의미 없는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행복한 인간 사회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로봇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